북중미 월드컵 관세 인상보다 쉬운 거 아니야? 불과 100일 남짓 남은 북중미 월드컵. 트럼프는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사상 최초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공동 개최에 무려 16개 도시의 408경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멕시코 치안 지수가 전 세계 꼴찌라는 사실. 그런데 그때 국제 스포츠 포럼 광고가 터집니다. 세계 최고 시스템 설계 능력 1위 대한민국.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년 전 대한민국 통합 시스템이 북중미 월드컵을 싹 다 갈아엎은 충격적인 이유. 지금 바로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북중미 월드컵 미국 조직위원회 통합운영 총괄 디렉터 매튜 라이언입니다. 밀라노 올림픽 잘 보셨나요? 저는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 폐막식 장면이 제 눈에는 달리 보였거든요. 스타디움 안에서 펼쳐지는 감동의 연출 뒤로 저는 계속 딴 걸 보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자 배치 동선, 관중 퇴장 흐름, 보안 카메라 사각지대. 올림픽 운영 보고서를 이미 3번 읽은 사람의 눈엔 감동보다 숫자가 먼저 들어오거든요. 폐막식이 아름다웠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대회 기간 내내 국제 언론이 뭘 떠들었는지 아세요? 인증 시스템 오류, 경기장 구역 통제 혼선, 자원봉사 인력 중도 이탈, 미디어 센터 네트워크 마비, 작은 불씨처럼 보이는 것들이 매일매일 터져나왔죠. 이탈리아 측은 수습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수습은 했지만 예방은 못했어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방과 수습 사이엔 사실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미국도 다가올 2026년 6월에 북중미 월드컵을 개최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성격아시죠? 세계 최강 미국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이 임기 중에 있어요. 동맹국 상대로 미국의 건재함을 만천하에 알리려고 사활을 걸 겁니다. 하지만 밀라노와 같은 질문을 우리 미국이 받았을 때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공동 개최, 16개 도시, 408개 경기. 하나의 대회를 3나라가 나눠서 운영한다는 발상. 그래서 더 운영이 구조적으로 힘들어요. 폐막식이 끝나고 며칠 뒤였어요. 위원회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장소는 뉴욕이었고 테이블 양쪽엔 연방정부 측 인사들과 각 주정부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얼굴들이 전부 딱딱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제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실장급 인사인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먼저 저를 향해 시선을 던졌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불안한 사람이 짓는 표정이 아니라 이미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 짓는 표정이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입을 열었어요. 매튜, 밀라노 보고서 읽었죠. 우리 상황이랑 비교해봤어요. 솔직히 말해줘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밀라노는 한 나라가 한 도시에서 운영한 거예요. 우리는 3나라가 16도시에서 동시에 돌아가야 해요. 인증 시스템, 보안 프로토콜, 교통 통제, 미디어 운영. 이 4가지가 3개국 기준에 각각 맞게 연결돼야 하거든요. 지금 그게 연결돼 있냐고요. 저는 거기서 말을 끊었어요. 연결 안 돼 있습니다. 순간 테이블이 핵폭탄을 맞은 듯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돈은 있어요.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미국 연방정부가 쏟아붓겠다는 의지도 있고 각 도시들도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돈과 준비들이 한 방향을 보고 있지 않아요. 멕시코는 멕시코식으로, 캐나다는 캐나다식으로, 텍사스는 텍사스식으로 각자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게 하나로 연결되질 않는 거예요. 축구로 비유하면 이래요. 11명이 각자 드리블 연습은 다 죽도록 했는데 패스 연습을 한 번도 안 한 팀이에요. 개인기는 있어요. 조직력이 없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멕시코 치안이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공식 회의에선 다들 말을 아꼈어요. 그런데 내부 보고서엔 적혀 있었거든요. 몇몇 개최 예정 도시 인근 치안 지수가 기준선에 미달한다고. 그걸 보완하려면 미국 보안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데 그게 외교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예산 협의가 막혀 있다고. 내부 보고서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분산 개최는 통합 시스템 없이는 붕괴합니다.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회의 자료를 검토하다가 한마디를 했어요. 딱히 저한테 한 말도 아니었는데 그게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분산 개최를 이렇게 대규모로 성공시킨 나라가 있긴 있죠. 한국이요. 2002년에. 뭐라고요? 대한민국. 그거 일본이랑 공동 개최한 거 아닙니까? 결승전도 일본에서 치러지고 한국은 미성숙한 국가였지만 일본 도움으로 개최가 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그때 홈어드밴테이지로 사상 최초 월드컵 4강까지 갔잖아요.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 반응이 이상했죠. 다들 알고 있는데 말을 꺼내기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침묵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우리 북중미 월드컵을 어떻게 바꿀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반전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워싱턴 DC 조직위 사무국으로 돌아와서 책상 위에 자료들을 펼쳐놓고 처음부터 다시 훑었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 도시별 인프라 진행률, 시스템 연동 테스트 결과, 서류가 두툼했어요. 정말 두툼했거든요. 그런데 두꺼운 보고서가 반드시 좋은 소식을 담고 있진 않잖아요. 두꺼울수록 숨겨진 문제도 많다는 걸 이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는 세 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티켓 발권 시스템, 보안 게이트 인증 시스템, 도시 간 교통 연동 데이터.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실시간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해요. 그게 현대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경기장 입장하는 관중이 어디서 왔는지, 어느 게이트를 통과했는지, 주변 교통 상황이 어떤지, 이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돼야 비로소 운영이 돌아가요. 연동 완료율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31%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깐 페이지를 덮었어요. 숫자가 틀렸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다시 펼쳤더니 그대로더라고요. 31%, 개최까지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3. 개국이 어려서 도시를 묶어야 할 통합 시스템이 고작 31%밖에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69%는 여전히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시스템 팀장을 찾아갔어요. 기술 총괄 디렉터인 조시 멀런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먼저 손을 들어 막더라고요. 매튜, 나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단순하지 않아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각자 다른 통신 규격, 다른 보안 프로토콜, 다른 데이터 표준을 쓰고 있어요. 이걸 하나로 묶으려면 아예 새로운 통합 레이어를 설계해야 하거든요. 그게 시간이 걸린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딱 하나만 물었어요. 그럼 지금 그 레이어 설계를 시작은 했어요. 조시 멀런이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시작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시작은 했는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미국 팀은 미국식으로 설계하고 캐나다 팀은 캐나다식으로 올리고 멕시코 팀은 아예 다른 벤더를 쓰고 있어서 규격 자체가 달라요. 레고 블록을 세 나라가 각자 다른 크기로 만들고 있는데 맞춰보려니 안 맞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면 어떻게 돼요? 부서지거나 빠져요. 도시 간 인프라 격차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댈러스는 첨단이에요. 경기장 내 네트워크 인프라, 응급 대응 시스템, 관중 동선 관리 기술이 전부 최신이에요. 그런데 몇몇 공동 개최 도시들은 기본 통신 인프라부터 점검이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에서 끊긴다는 말 들어봤죠? 16도시 중 하나라도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게 전체로 번져요. 물류 창고 하나 불이 나면 전체 공급망이 마비되는 것처럼요. 개최 도시 중 하나에서 보안 게이트 인증이 먹통이 된다면 그날 그 경기장은 통제불능이에요. 그리고 그게 카메라에 찍히는 순간 전 세계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지 저는 상상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언론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미국 주요 언론이 특집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들이 가관이었어요. 이건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행정 실험이다. 세 나라 공동 개최는 멋진 꿈인가? 아니면 무모한 도박인가?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더했어요. 통합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 보안 공백 가능성, 멕시코 치안 문제 재부각. 한 논설위원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계 최강대국이 자기 집에서 여는 대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게 미국의 실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무대가 아니라 민낯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반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반박할 논리가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나오는 발언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세계 최고의 대회가 될 것이다. 미국이 보여줄 것이다. 그 어떤 나라도 하지 못한 걸 해낼 것이다. 듣는 입장에선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의지 표명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발언이 나올 때마다 속이 조금씩 쓰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숫자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의지는 훌륭해요. 그런데 통합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3개국 운영을 하나로 묶어서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단일 지휘 체계. 그게 지금 이 대회에 없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거든요. 예산은 쏟아져요. 각 도시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지휘관 없는 전쟁터를 상상해봐요. 각 부대가 전부 용감한데 아무도 전체 전선을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다시 저를 찾아온 건 그 무렵이었어요. 비공식 자리였고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매튜, 2002년 한일 월드컵 자료 확보할 수 있어요. 저는 잠깐 그 말을 되새겼어요. 왜요? 두 나라가 공동으로 이걸 굴렸잖아요. 그것도 성공적으로. 그 당시 한국이 뭘 어떻게 했는지 한번 뜯어봐야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뭔지 그쪽에 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그 말을 꺼낸 다음 날 저는 혼자 자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직위 내부 아카이브였어요. 역대 대형 스포츠 이벤트 운영 분석 자료들이 연도별로 분류돼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2002년 한일 월드컵 관련 폴더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조금 앉아 있었어요. 그 먼지가 묘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24년이라는 시간이 먼지처럼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먼지를 털어내야 할 상황이 된 거고요. 자료를 펼쳤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20년 전 사례잖아요. 기술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냥 참고 정도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읽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이 서서히 바뀌었어요. 2002년 한국과 일본은 사상 최초의 공동 개최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협력한다는 건 말이 좋아 협력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언어가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행정 체계가 다르고 심지어 보안 프로토콜도 달랐거든요. 지금 우리가 겪는 것과 다를 게 없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선 더 심했어요. 당시 두 나라 사이엔 역사적 감정의 골도 있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통신 표준 충돌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대회 개막 몇 달 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장 운영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합 테스트를 돌렸는데 두 나라의 통신 규격이 달라서 데이터 전송이 계속 끊겼다는 거예요. 인증 시스템, 보안 게이트 데이터, 관중 입출입 기록, 이게 실시간으로 공유돼야 대회 전체를 하나로 운영할 수 있는데 규격 충돌로 연결이 안 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한 쪽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조직위 기술팀이 나섰어요.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시스템 사이에 낄 수 있는 통합 레이어를 직접 설계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번역기예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이해하는 통역사를 중간에 세운 거예요. 그 통역사 덕분에 두 나라의 시스템이 처음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됐어요. 실시간 데이터 공유 체계가 완성된 거죠. 저는 그 대목을 2번 읽었어요.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통합 레이어 설계 방식, 데이터 표준 조율 방식, 장애 발생 시 우회 경로 설정 방식. 이게 전부 문서로 남아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걸 저 나라는 20년 전에 이미 해놨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가 자료를 더 파고들면서 외신 기록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뜻밖의 문장들을 만났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해외 주요 언론들이 한일 월드컵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대충 훑으려고 했는데 한 외신 기자의 평가 한 줄에서 손이 멈췄어요. 운영의 승자를 고르기 어렵지만 세계적 인상을 남긴 승자는 명확하다. 그 다음 문장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저는 그게 의외였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막연하게 일본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당시 일본은 이미 스포츠 인프라가 탄탄했고 국제대회 운영 경험도 있었고 선진국 이미지도 확고했으니까요. 한국은 이 대회 이전까지 세계인의 눈에 크게 각인된 이미지가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의 어딘가에 있는 나라 정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회가 끝나고 나서 세상이 한국을 다시 봤어요. 왜였을까요? 자료를 읽으면서 그게 궁금해서 계속 파고들었는데 결국 2가지로 정리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경기장 응원 문화였어요. 붉은 악마. 수만 명이 하나가 되는 그 장면이 전 세계 카메라를 압도했습니다. 그건 연출이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만들어낸 에너지였는데 그게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던 거예요. 해외 언론이 그 장면을 계속 내보냈고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 장면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2번째가 더 핵심이에요. 시스템이었습니다. 대회 기간 내내 한국 개최 경기들은 운영이 매끄러웠어요. 관중 통제, 교통 연계, 미디어 지원, 실시간 정보 제공. 이게 전부 하나의 흐름으로 돌아갔거든요. 외국에서 온 기자들, 관계자들, 관중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불편함을 거의 못 느꼈다고 해요.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신뢰가 돼요. 저 나라는 이걸 해낼 줄 아는 나라다 라는 인식이요. 일본은 어땠냐고요? 안정적이었어요. 흠잡을 게 없었어요. 깔끔하게 운영됐고 실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비가 보이세요. 일본은 안정적이었고
한국은 압도했어요. 일본의 운영은 훌륭했지만 한국의 운영은 세계에 무언가를 각인시켰어요. 실수 없이 잘 굴리는 것과 굴리면서 동시에 인상을 남기는 것. 그 차이가 어디서 나왔냐면 결국 통합 설계 능력에서 나온 거예요. 시스템이 매끄러우면 사람이 운영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여백이 생기면 비로소 콘텐츠와 감동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운영의 완성도가 문화적 파급력을 만든 거예요. 저는 자료를 덮지 못하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수만 명이 붉은 옷을 입고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이는 그 장면이요. 그리고 그 배경에서 돌아가고 있던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들어왔어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한 잔을 내려놓더라고요. 다 읽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때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뭐라고 정리해야 할지.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2년 한국은 공동 개최 파트너한테 통합 설계를 제공했어요. 우리는 지금 공동 개최 파트너들끼리 서로 다른 설계를 들고 싸우고 있고요.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커피잔을 들다가 멈췄어요. 그 통합 레이어 설계 방식, 지금도 참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달라졌어요. 그런데 원리는 같아요. 그리고 그 원리를 지금도 들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이번엔 달랐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다음 단계를 계산하는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자료실을 나오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왜 우리는 이걸 이제야 꺼내고 있는 걸까요? 20년 동안 답이 거기 있었는데. 댄 하퍼 연방조정관과 그 대화를 나눈 다음 날 저는 다시 자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폴더였어요. 2002년 대회 기술 운영 자료가 아니라 경기 운영 분석 자료였거든요. 한국 대표팀이 그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냈는지는 다들 알잖아요. 4강. 그 2글자가 주는 무게감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축구를 보러 그 자료를 꺼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결과 뒤에 뭐가 있었는지 파고들면서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서서히 재편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2002년 한국의 성과를 두고 오랫동안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홈 어드밴티지, 뜨거운 응원, 그리고 운. 그냥 그 조합이었겠거니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 범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 결과가 홈팀의 기세에서 나온 거라고.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그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대표팀 운영 체계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였어요. 경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감독에게 피드백하는 시스템이 이미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선수 개인별 체력 소모 곡선을 추적하고 상대팀 전술 패턴을 데이터로 분류하고 경기 중간에 교체 타이밍을 알고리즘 기반으로 제안하는 방식이요. 지금 들으면 당연한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게 2002년이에요. 24년 전이에요. 많은 강호들이 여전히 감독의 직감과 경험에 의존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그 대목에서 잠깐 멈췄어요. 데이터로 선수를 관리한다는 게 듣기엔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선수를 아끼는 방식이거든요. 체력이 떨어지는 타이밍을 정확히 알면 그 선수가 무너지기 전에 빼줄 수 있어요. 교체 카드 한 장이 경기를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 교체가 감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나왔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설계된 거예요. 당시 스타 선수들이 여럿 나왔죠. 국제 무대에서 처음 이름을 알린 선수들이 그 대회를 통해 세계의 레이더에 잡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개인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봤어요. 물론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달랐어요. 그 선수들이 빛날 수 있었던 건 빛날 수 있는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대가 선수보다 먼저 완성됐던 거예요. 이건 스포츠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선수가 있어도 그 선수를 제대로 올려줄 구조가 없으면 재능이 소모돼요. 아무리 훌륭한 도시가 있어도 그 도시들을 하나로 묶어줄 통합 시스템이 없으면 역량이 분산돼요.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개인이 아니라 구조가 먼저라는 것. 그런데 제가 그날 자료에서 가장 오래 시선이 머문 건 사실 다른 항목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이후 기록이었어요. 붉은 악마 응원단이 경기를 마치고 퇴장할 때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간다는 보고가 당시 국제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 계속 언급됐거든요. 처음엔 연출인 줄 알았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봤더니
연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수만 명이 광장에 모여서 감정이 폭발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냐는 사실 통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쁨이 과잉되면 혼란이 되거든요. 응원이 폭동으로 번진 사례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있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 에너지가 질서 안에서 움직였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 그 문화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당시 자원봉사 운영 체계를 보면 응원구역 안에 동선 안내에 인력이 촘촘하게 배치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특정 방향으로 유도되는 동선 설계가 돼 있었거든요. 강요가 아니라 구조가 사람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자발적으로 맞춰간 거예요. 집단 안에서 행동이 수렴되는 거죠.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 걸 옆 사람이 보면 옆 사람도 줍게 돼요. 그게 연쇄적으로 퍼진 거거든요. 국제 방송 카메라가 그걸 잡았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전 세계로 나갔어요. 당신은 그 장면이 뭐로 보였을 것 같아요? 청소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쓰레기 줍는 장면이요. 그런데 그걸 본 외국 기자들은 다른 걸 봤어요.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단의 자기 통제력,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기사가 나갔어요. 소셜 미디어가 없던 시절인데도 그 이야기가 세계로 퍼졌거든요. 저는 그 대목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빛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그 장면이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수만 명이 경기장을 떠나면서 자기 발밑을 깨끗이 하는 장면이요. 그게 왜 그렇게 오래 머릿속에 남냐면요. 저는 지금 16개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걸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경기장 안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경기장 밖으로 안전하게 나가도록 그 흐름을 통합 시스템으로 잡아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없는 게 정확히 그거잖아요. 사람을 강요 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 에너지가 폭발하는 순간에도 방향을 유지하게 만드는 설계. 그게 없으니까 계속 막히는 거예요. 조심 언론이 사무실로 들어온 건 그 즈음이었어요. 기술 총괄 디렉터인 그 사람이 뭔가 출력물을 들고 왔는데 제 표정을 보더니 먼저 물었어요. 뭐 봤어요? 저는 자료를 그쪽으로 밀었어요. 2002년 한국 대표팀 데이터 운영 체계요. 그리고 응원단 동선 설계 기록이요. 조심 언론이 첫 페이지를 훑더니 조용히 앉았습니다.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러다가 딱 멈췄어요. 표정이 변했어요. 제가 아까 멈췄던 그 페이지였거든요. 경기 후 자발적 정리 행동이 기록된 부분이요. 이게 설계된 거예요. 조심 언론이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발적으로 보이는데 구조가 만든 거예요. 동선이 먼저 설계돼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인 거거든요. 강제가 아니라 흐름이에요. 조심 언론이 자료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그 흐름을 설계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핵심 질문이었거든요. 2002년 사례는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걸 지금 다시 구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방법론을 아는 것과 그걸 현재 규모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 사이 멈추지 않았어요.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덧붙여진 메모가 있었어요. 누군가 나중에 추가한 것 같았는데 2002년 이후 한국이 유치하거나 운영에 참여한 대형 국제행사 목록이 정리돼 있었거든요. 아시안게임, 올림픽, 각종 국제 스포츠 이벤트. 그리고 그 옆에 짧은 코멘트가 붙어 있었어요. 통합 시스템 운영 노하우, 지속 축적 중. 저는 그 메모를 보고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댄 하퍼 연방조정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가고 연결됐어요. 댄, 한국이 2002년 이후에도 계속 이 노하우를 쌓아왔어요. 기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게 자료가 아니에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사람이에요.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숨을 들이켰어요. 사람이요. 그 단어를 되뇌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처음으로 뭔가를 실감하는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그 침묵을 끊지 않았어요.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미 충분히 전달됐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평창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어두운 차 안에서 밝게 빛났어요. 검색 결과들이 쏟아졌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술 분석 보고서 하나를 눌렀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통합 운영 체계 분석. 저자는 국제스포츠기술연구소 소속 연구원이었어요. 차가 신호등에 설 때마다 조금씩 읽었는데 집에 도착했는데도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다 읽어야 했거든요. 평창이 무엇을 했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동계올림픽이었고 성공적이었고 한국이 개최국이었다는 정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기술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잘했겠지 였어요. 솔직히 그 이상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동계올림픽은 저한테 직접적인 레퍼런스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생각이 틀렸어요. 평창은 오지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운영됐습니다. 오지. 당시 세계 최초로 올림픽에 상용 오지를 적용한 사례였어요. 그런데 오지를 쓴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오지를 어디에 어떻게 엮었냐가 핵심이거든요. 교통, 통역, 보안. 이 세 가지가 단일 대시보드에서 실시간으로 연동됐어요. 생각해봐요. 올림픽 기간에 외국에서 온 관중이 길을 잃었어요. 그 사람 스마트폰에 알림이 와요. 안내 로봇이 방향을 알려줘요. 오지로 연결된 번역 시스템이 그 사람 언어로 실시간 통역을 해줘요. 동시에 인근 보안 카메라가 그 사람 주변 혼잡도를 분석해서 관제센터에 정보를 올려요. 관제센터는 교통 흐름을 자동으로 조정해요. 이 모든 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경기장이 13곳이었어요. 평창, 강릉, 정선, 세 지역에 분산된 13개 경기장. 이게 단일 대시보드 하나로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분산된 걸 묶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해야 하는 일과 정확히 같은 구조예요. 저는 차에서 내리면서 혼자 낮게 내뱉었어요. 이미 했네. 다음 날 아침 일찍 조직위 사무국에 들어갔더니 조심 언론이 먼저 와 있었어요. 모니터 2개를 켜놓고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서자마자 고개도 안 들고 말했어요. 매튜, 나 어젯밤에 평창 자료 찾았어요. 저는 코트를 벗으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같은 밤에 같은 걸 봤던 거예요. 어디까지 봤어요? 통합 관제 시스템 구조도요. 이거 보면요. 조심 언론이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이었어요. 화살표들이 여러 방향으로 연결돼 있었는데 그 중심에 하나의 노드가 있었어요. 모든 선이 거기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중앙 허브가 있어요. 데이터가 전부 여기를 통해요. 각 경기장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허브가 전체를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잠깐 말을 잃었어요. 우리한테 없는 게 정확히 그거였거든요. 중앙 허브. 16개 도시가 각자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하나로 조율하는 허브. 3개국이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데 그 방향을 하나로 맞춰주는 구조. 우리가 몇 달째 못 만들고 있는 게 정확히 그 다이어그램 중앙에 있는 저 작은 원이었어요. 그리고 평창은 그걸 이미 돌렸어요. 2018년에 국제스포츠기술연구소에서 그 대회 이후 발간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읽다가 멈춘 그 보고서였는데 결론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은 대형 이벤트를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기술 통합 프로젝트로 접근하는 성향을 가진 나라다. 기술 프로젝트형 국가. 저는 그 표현을 조심 언론에게 읽어줬어요. 그 사람이 화면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그게 칭찬이에요. 조심 언론이 말했어요. 알아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인쇄해서 댄 하퍼 연방조정관에게 가져갔습니다. 그 사람 사무실은 우리 층에서 2층 위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한번 훑었어요. 숫자들이 눈에 박혔거든요. 오지 기지국 배치 수량, 실시간 연동된 카메라 수량, 통역 지원, 언어 수, 대시보드 동시 접속 가능 단말기 수, 일일 처리 데이터 용량. 이 숫자들이 하나하나 따로 떼놓으면 그냥 기술 사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운영 체계 안에서 동시에 돌아갔다는 게 그게 다른 이야기거든요.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보고서를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쳤어요. 평창이요. 네, 그 사람이 2장째를 넘겼어요. 시스템 구조도가 있는 페이지였어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이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설계한 사람들이 왜 이 구조가 필요한지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분산 개최는 중앙 허브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그냥 기술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판단을 처음부터 하는 사람을 데려와야 해요.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거리가 보였는데 그 사람 눈에 뭐가 들어오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잠시 후 그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준비팀 일부가
이미 평창 매뉴얼 연구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들었어요. 안도감이었는데 안도감이 서늘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걸 이제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개최까지 넉 달도 안 남은 시점에 평창이 끝나고 벌써 8회가 지났는데 그 보고서가 세상에 나온 지 8회가 됐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처음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저를 봤어요. 매튜,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구조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좋은 말을 하고 싶었어요. 격려가 되는 말을. 그런데 솔직한 사람이어야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우리 혼자는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걸 이미 2번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2002년에 한 번, 2018년에 한 번. 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달라요. 우리가 설계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설계된 걸 현재 규모에 맞게 같이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는 굉장히 커요.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보고서를 다시 손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방향이 생겼네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방향이 생긴 거예요. 그전까진 우리가 뭘 모르는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적어도 뭘 모르는지는 알아요.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요. 그날 오후 조심 언론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제목이 짧았습니다. 평창 운영 체계 담당 기관 연락처 확보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조심 언론이 보내온 연락처를 받아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평창 매뉴얼을 연구하기 시작한 준비팀 쪽에서 자료를 더 요청해왔거든요. 기술 운영 체계 말고도 다른 데이터들이 필요하다고요. 구체적으로는 2002년 이후 한국의 경제 지표 변화 자료였어요. 담당 분석관이 직접 찾아와서 말했어요. 시스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도 같이 봐야 전체 그림이 나온다고요. 저는 그 요청이 처음엔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월드컵 운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제 지표라니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서 열어보고 나서 그 요청이 왜 나왔는지 이해했습니다. 2002년 대회가 끝난 이후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숫자로 정리된 자료였거든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회 전후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국 브랜드 인지도 지수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외국인 투자 유입 규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그 숫자들을 처음엔 빠르게 훑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관광 수입이 대회 이후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어요. 2배예요. 2배가 5년 안에 일어난 거예요. 주식으로 치면 100% 수익률을 5년 안에 낸 거잖아요. 그것도 전쟁도 아니고 자원 발견도 아니고 스포츠 대회 하나를 제대로 치른 결과로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딱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경제가 목적이 아니었네. 경제는 결과였어요. 월드컵을 잘 치르기 위해 경제를 키운 게 아니에요. 월드컵을 제대로 치렀더니 경제가 따라온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순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형 행사 유치하면 경제 효과 얼마, 이걸 먼저 계산하잖아요. 한국은 그 계산을 안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제대로 하는데 집중했고 제대로 됐으니까 결과가 따라온 거였어요. 자료를 더 넘겼습니다. 스포츠 이벤트 이후 문화 수출 구조 분석 섹션이 있었어요. 이건 경제학 연구자가 정리한 거였는데 논지가 간단했어요. 2002년 월드컵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 노출됐고 그 노출이 문화 콘텐츠 수출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월드컵이 끝난 뒤 몇 년 사이에 한국 드라마가 동남아시아로 퍼졌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한국 전자제품에 대한 브랜드 신뢰가 올라갔어요. 이게 전부 따로따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의 흐름에서 연결된 거예요. 관문이 열린 거거든요. 월드컵이 관문이었어요. 그 관문을 연 건 기술이었어요. 통합 시스템이었어요.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불편함 없이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좋았으니까 다음에 또 오고 싶어졌고 가서 그 나라 것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관광이 문화로, 문화가 소비로. 이 연결고리의 첫 번째 고리가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자료를 만났어요. OECD 디지털 정부 지수 보고서였어요. 제가 이게 왜 여기 끼어 있는지 처음엔 몰랐거든요. 읽다 보니까 준비팀 분석관이 일부러 넣은 거였어요. 한국의 기술 통합 능력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 자료로요. 한국은 OECD 디지털 정보 지수에서 최상위권이에요. 연속으로요. 전자정보 서비스, 데이터 기반 행정, 국민 체감 디지털 서비스 품질. 이 항목들에서 계속 상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연구 개발 투자 비율.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 지출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그냥 통과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뭔지를 이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기술 통합을 할 수 있는 나라, 분산된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나라, 그 능력을 일회성으로 발휘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갖추고 있는 나라. 그게 우리가 파트너로 필요한 나라의 조건이잖아요. 그 조건들을 OECD가 숫자로 확인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섹션에서 제일 마지막에 붙어있는 자료가 저를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어요. 퓨 리서치의 국제인식 조사 결과였어요. 아시아 각국 국민에 대한 인식을 항목별로 묻는 설문이었는데 한국인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들이 정리돼 있었거든요. 성실함, 근면함, 예의 바름, 그리고 겸손함. 저는 그 단어들을 보면서 잠깐 멈췄어요. 이게 왜 이 자료 묶음 안에 있는 거지 싶었거든요. 기술 운영 문서, 경제 지표, OECD 보고서 사이에 갑자기 국민성 설문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뭔가 어색한 배치였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핵심이었어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봤어요. 2002년에 경기 후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던 수만 명의 사람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평창에서 오지 통합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13개 경기장을 하나의 허브로 연결했던 엔지니어들. 마감 기한에 맞게 오차 없이 두 나라의 서로 다른 규격을 연결하기 위해 2002년에 통합 레이어를 설계하고 앉아있던 기술팀 사람들. 상대방 시스템을 먼저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모든 게 연결됐어요. 기술이 혼자 돌아가지 않아요. 기술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운용하고 사람이 유지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기술의 완성도를 결정하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가 있어도 그걸 마감 전날 밤까지 다듬으려는 사람이 없으면 설계도는 그냥 종이에요.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 있어도 예외 상황이 생겼을 때 원칙 없이 판단하는 사람이 운영하면 시스템은 그냥 껍데기예요. 성실함, 근면함, 예의 바름, 겸손함. 이게 감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운영 디렉터예요. 이 단어들이 제 귀엔 작업 완성도, 마감, 준수율, 팀 내 소통 신뢰도, 외부 이해관계자 협업 가능성으로 들려요. 이게 전부 운영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들이에요. 시스템이 문화 위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댄 하퍼 연방조정관에게 이 자료를 들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기더니 퓨 리서치 설문 결과 앞에서 손을 멈췄어요. 저도 같은 곳에서 멈췄었거든요. 국민성 조사가 왜 여기 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요.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기술이 사람에서 나온다는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사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토대 위에서 그걸 만들었는지를 같이 가져와야 해요. 설계의 철학이요. 그 사람들이 왜 중앙허브를 먼저 설계하는지, 왜 통합이 분산보다 먼저라고 판단하는지, 그 판단의 배경을 이해해야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조심 언론이 옆에서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협력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배움을 요청하는 거네요.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협력이라는 말은 대등한 교환을 전제로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솔직하게 봐야 해요. 우리한테 있는 건 규모예요. 16개 도시, 3개 나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 우리한테 없는 건 그 무대를 하나로 묶는 방법을 아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있는 쪽이 어디냐면 자료가 내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긴장이 올라왔어요. 공식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조직위 차원을 넘어선다는 뜻이거든요. 더 큰 결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느 수준에서요? 충분히 높은 수준에서요. 그게 그날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 퓨 리서치 페이지를 다시 떠올렸어요. 성실함, 근면함, 예의 바름, 겸손함. 그 단어들이 국뽕이 아니에요. 데이터예요.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일부러 조용히 있었어요. 제가 나서서 뭔가를 더 밀어붙일 단계가 아니었거든요. 씨앗을 뿌렸으면 흙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걸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못 참는데 저는 이 일을 오래 하면서 그 기다림을 배웠어요.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결론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버티는 게 더 어렵고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움직인 건 제가 아니었어요. 위에서였어요. 조직위 상위보고 체계에서 내부 문건이 내려왔습니다. 분량이 꽤 됐어요.
연방정부 측 검토 보고서였는데 제목이 단순했어요. 북중미 월드컵 통합 운영 구조 재검토 보고.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재검토라는 단어는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뭔가 기존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읽었어요. 저는 항상 결론을 먼저 읽어요. 앞에서부터 읽다가 결론 앞에서 맥락이 흐트러지는 걸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결론을 알고 나서 역방향으로 논리를 따라가는 게 훨씬 정확해요. 결론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단일 통합 컨트롤 타워 없이는 분산 개최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고서 전체를 앞에서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눈 이야기들이 논리로 정리돼 있었어요. 티켓, 보안, 교통 연동 지연, 도시 간 인프라 격차, 멕시코 치안 공백, 3개국 서로 다른 데이터 표준. 하나하나는 다 알고 있는 문제였는데 이걸 하나의 보고서로 묶어 놓으니까 무게가 달랐어요. 글자가 아니라 덩어리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중반부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섹션이 있었습니다. 자문단 검토 의견 섹션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단일 컨트롤 타워 구축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문단 일부가 선행 사례 연구를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행 사례로 언급된 게 2002년 한일 공동 개최 운영 모델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통합관제 사례였습니다. 자문단이 공식 보고서에 한국 모델을 연구 대상으로 올린 거예요. 저는 그 페이지를 보면서 이상하게 감정이 없었어요. 기뻐야 할 것 같은데 기쁘다기보다는 그냥 묵직했어요. 이게 확인이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우리가 맞는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확인. 그 확인이 공식 문서에 찍힌 거예요. 조심 언론에게 보고서를 넘겼어요. 그 사람이 자문단 섹션을 보더니 입을 꾹 다물었어요. 표정을 숨기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데 눈이 살짝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다음 줄로, 그 다음 줄로. 반응을 숨기려는 사람이 텍스트를 빠르게 읽을 때 나오는 움직임이에요. 공식 문서에 올라왔네요. 조심 언론이 짧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다른 게 터졌어요. 이번엔 위에서 내려온 보고서가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소식이었거든요. 뉴스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봤어요. 발언의 앞부분은 늘 그렇듯 자신감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대회가 될 것이다. 미국이 해낸다. 어느 나라도 이 규모를 감당 못한다. 그 부분은 익숙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저를 세우게 만들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언급했어요. 2002년 공동 개최를 잘 운영했다. 그 시스템이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말도 나왔어요. 우리가 왜 그쪽 투자를 기다려야 하냐? 한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어요. 같은 발언 안에서 한국 모델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한국에 압박을 넣는 거였어요. 긍정과 압박이 한 문장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 조합이 묘했어요. 부정이 아니에요. 부정이었다면 오히려 깔끔했을 거예요. 그냥 무시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인정이 먼저 나왔어요. 인정이 나오고 나서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게 더 강한 신호예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말하기 불편하지만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정이 나온 거거든요.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부에서 검토가 됐다는 뜻이에요. 댄 하퍼 연방조정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영상이 나오고 1시간도 안 됐을 때였어요. 매튜, 봤죠? 봤어요. 내부가 지금 좀 시끄러워요. 한쪽에서는 한국 모델을 공식 연구 채널로 올리자는 쪽이고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냐는 쪽이에요. 두 의견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두 의견이 충돌하는 게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충돌한다는 건 두 쪽 다 한국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연구하자는 쪽도 조건을 붙이자는 쪽도 빠진 쪽이 없어요. 아예 무관하다는 주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의미 있어요. 이번엔 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충돌 안에서 어느 방향이 맞는지 정리해주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정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이미 우리 손에 있어요. 사무실 문 쪽에서 조심 언론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손에 프린트물을 들고 있었는데 제가 전화 중인 걸 알고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저는 눈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조심 언론이 프린트물을 책상에 내려놨어요. 위에서 내려온 보고서에 자기가 직접 코멘트를 추가한 버전이었어요. 자문단 섹션 옆에 빨간 펜으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가까이 들여다봤더니 이런 메모였어요. 통합 설계 능력은 기술 이전이 아니라
문화 이해에서 시작된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메모를 한참 봤어요. 조시 멀런이 기술 총괄이에요. 기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문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사람이 그 단어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료를 읽었을까요? 2002년 통합 레이어, 2018년 중앙 허브, 퓨 리서치 설문. 이게 전부 이 사람 안에서 한 줄로 연결된 거예요. 기술이 먼저가 아니에요. 기술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먼저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훈련받았는지가 기술의 완성도를 결정해요. 그게 문화예요. 시스템이 문화 위에서 작동한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거든요. 마감 이틀 전에 팀 전체가 남아서 오차를 다시 잡는 사람들, 외부 요청이 들어왔을 때 먼저 상대방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앉는 사람들, 경기가 끝난 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발밑을 정리하는 사람들, 이게 전부 같은 토대에서 나온 거예요. 성실함이에요. 신뢰예요. 그 토대 위에서 설계된 시스템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오후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구름이 두꺼웠는데 그 아래로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내부 논쟁이 벌어지는 건 좋은 신호예요. 논쟁이 없으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논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해요. 한국 모델을 연구하자는 쪽과 조건을 달자는 쪽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의 결론이 어디로 가든 한 가지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누구도 한국 이야기를 빼고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요.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짧았어요. 내일 아침 회의. 보고서 들고 와요. 저는 문자를 보고 나서 조시 멀런 쪽을 돌아봤어요. 내일 회의예요. 조시 멀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어요. 그 말이 짧았지만 묵직했어요. 우리가 들고 갈 건 자료가 아니에요. 이미 증명된 것들의 목록이에요. 2002년과 2018년이 기록으로 남긴 것들. 통합이 분산보다 먼저라는 판단. 시스템이 문화 위에서 작동한다는 구조. 그걸 반복적으로 해온 나라가 어디냐는 대답. 그 대답은 처음부터 하나였어요. 누구도 그 대답을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회의는 예상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조시 멀런도 옆에 있었고요.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는데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직감했어요. 자리에 있는 사람들 표정이 달랐거든요. 뭔가를 알고 온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저만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처음엔 불편했어요.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자리에 앉자마자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어젯밤에 국제 스포츠 포럼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자세를 고쳤습니다. 국제 스포츠 포럼이라면 단순한 학술 모임이 아니에요.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축구연맹, 각국 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거기서 연락이 왔다는 건 우리 내부 이야기가 이미 밖에서도 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음 포럼에서 북중미 월드컵 통합 운영 사례를 주요 의제로 다룰 거래요. 그런데 동시에 한국 사례를 통합 거버넌스 모델로 정식 발표 안건으로 올린다고 했어요. 저는 잠깐 그 말을 되새겼어요. 통합 거버넌스 모델. 그냥 참고 사례가 아니에요. 모델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앞으로 따를 수 있는 구조로 공식 분류한다는 거잖아요. 2002년과 2018년의 사례가 학술 자료나 내부 레퍼런스가 아니라 국제 표준 논의 테이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우리가 한국 사례를 공부하고 그 노하우를 들여오고 이번 대회를 어떻게든 통과시키는 것. 그 정도를 생각했어요. 그게 현실적인 목표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그 수준을 넘어선 이야기예요. 조시 멀런이 파일을 받아서 첫 페이지를 봤어요. 그 사람 입에서 낮은 소리가 나왔어요. 88, 2002, 평창. 그 세 단어를 읽는 거였어요. 포럼 발표 안건에 정리된 한국 사례 목록이었거든요.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 세 개가 하나의 레거시 구조로 묶여서 발표 안건에 올라 있었어요. 저는 그 목록을 보면서 처음으로 전체 그림이 보였어요. 88년. 그때 한국은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막 넘어오던 시기였어요.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낯선 이름이었어요. 그 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했어요. 그리고 해냈어요. 단순히 치렀다는 게 아니에요. 서울이 세계 지도 위에 선명하게 찍혔거든요. 2002년. 공동 개최라는 선례 없는 구조를 맡았어요. 두 나라의 다른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레이어를 직접 설계했어요. 붉은 악마가 광장을 채웠고 경기가 끝난 뒤 거리가 깨끗했어요.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봤어요. 2018년.
오지를 세계 최초로 올림픽에 적용했어요. 13개 분산 경기장을 하나의 대시보드로 연결했어요. 국제 보고서에 기술 프로젝트형 국가라는 말이 붙었어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3번의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고 3번 모두 같은 방향을 향했어요. 분산을 통합으로, 위기를 설계로, 불확실성을 시스템으로.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반복이에요. 같은 문법이 다른 시대에 다른 기술로 반복된 거예요. 그 문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에 이제 국제 스포츠 포럼이 공식 답변을 내놓으려는 거였습니다.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저를 봤어요. 매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한국을 레퍼런스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한국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바깥에서 건물 환기 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선명했어요. 제가 이 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기억해요. 밀라노 폐막식 날 밤이었어요. 조명이 꺼지고 성화가 사그라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어요. 두 손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불안했거든요. 우리 앞에 놓인 게 너무 컸고 우리 손에 있는 건 너무 적었어요. 그 불안이 지금도 없어진 건 아니에요. 개최까지 넉 달도 안 남았고 시스템 연동은 여전히 완성이 안 됐고 세 나라는 여전히 다른 방향을 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좋은 말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거짓말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는 2002년 전에 없던 게 하나 생겼어요. 방향이요. 우리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됐고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고 그 사람들이 어떤 토대 위에서 그 능력을 키워왔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날 오후 포럼 측에서 공식 문건이 도착했어요. 발표한 건 초안이었는데 제목 아래 부제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부제를 조용히 읽었어요. 대형 이벤트의 최종 승부는 통합 능력에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쓰인 주석 하나가 있었어요. 분산된 것들을 하나로 묶는 설계, 위기를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반복적 능력, 그 능력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 신뢰.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나라에서만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저는 그 주석을 읽고 나서 문서를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빛이 아주 조금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빛이 책상 위 문서 위로 비스듬하게 떨어졌어요. 이벤트 운영국이 아니에요. 시스템 설계국이에요. 그 두 단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 일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벤트 운영국은 대회가 끝나면 역할이 끝나요. 잘 치렀다. 고생했다. 그 다음은 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스템 설계국은 달라요. 다음 사람이 뭔가를 만들 때 먼저 이 나라를 찾아와요. 어떻게 설계했냐고, 어떤 원리를 썼냐고, 그 원리를 우리도 쓸 수 있냐고. 그 차이는 과거냐, 미래냐의 차이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에 왜 꺼내기 싫었는지 기억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어딘가 불편했거든요. 강한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배워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게 자존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눈을 가리면 우리가 30년 전에 이미 나온 답을 지금도 못 찾고 있게 되는 거예요.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이번 회의 마지막에 저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매튜, 처음에 이 이야기를 꺼낸 게 당신이었어요. 기억해요.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2002년에 경기장을 청소하고 나간 사람들이 먼저였어요. 댄 하퍼 연방조정관이 잠깐 저를 보더니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2002년이 없었어요. 2002년이 없었으면 평창이 없었어요. 평창이 없었으면 포럼 문건에 그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포럼 문건에 그 이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31%라는 숫자 앞에서 막혀 있었을 거예요. 연결이에요. 시스템이 연결이고 역사가 연결이고 사람이 연결이에요. 누가 설계했냐고요? 시스템을 설계한 엔지니어들이요.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이요. 경기가 끝난 뒤 발밑을 닦은 사람들이요. 마감 전날 밤을 새운 기술팀이요. 상대방 시스템을 먼저 이해하려고 앉은 사람들이요. 그게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30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저는 그날 퇴근하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조용하고 긴 생각이었어요.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깊은 나라예요.